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정지역, 해제지역, 인근지역, 과학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이강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총 3시간씩 8주차에 걸쳐서 하는데 1회차에 3강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정지역뿐만이 아니라 해제지역, 그 다음 인근지역도 들어가죠. 자,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투자 방식입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현업을 직접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지금 뭐 17년 정도 됐는데, 17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거고요. 특강 정규 과정은 뭐 한 500회 이상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전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제가 투자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한 곳은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제 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겨보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종목 자체도 하나의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재테크 전략을 스스로 수립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수립을 할 것인가? 자신의 가용 비용 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라. 자기의 가용 비용. 일단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하나요, 못 하나요?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투자를 원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여기 쓰는 이 방식입니다. 항상 전시의 2년 만기가 돌아가게 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은 첫째 시간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부터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밥상은 차려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밥을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본인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남이 또 먹여줘야 합니까? 본인이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반찬거리, 재료,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기하학적인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가부터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뒤에 다시 2배인 1억을 벌고, 또 2년 뒤인 4년 뒤 2억, 6년 뒤 4억, 8억, 16억. 이 꿈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실제 금액입니다, 이건. 실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중에 이제 8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분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버려야 될 물건,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물건, 크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첫째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면 과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2배수가 아니라, 2배수가 아닌 4배수, 8배수, 6배수, 10배수의 수익이 똑같은 기간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성비가 높은 물건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성비가 낮은 물건을 잡으시겠습니까? 가성비가 높은 물건을 잡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이 100만 원이 1억이 되었다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은 거죠? 100배. 자, 그러면 이런 수익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잡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칙. 지금부터 이제 원칙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뭐 연수익 5%, 8%, 10% 이런 개념의 원칙은 전혀 없습니다. 가성비가 거의 2년에 2배 되는 이런 수익 방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건데, 지금부터 가성비가 적은 물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란 이야기죠. 자, 가성비가 높은 물건이 나올 수 있고 가성비가 낮은 물건이 나왔을 때 가성비가 높은 물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총알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자,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총알이 100발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산토끼나 다람쥐가 나왔을 때 총알을 쏘시면 안 됩니다. 멧돼지 잡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총알이 10발이 남았을 때 그 멧돼지가 잡힐까요? 10발을 맞고? 안 잡힙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100발의 총알이 필요한데 이 100발을 위해서 산토끼가 나오든 다람쥐가 나오든 스쳐 지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멧돼지가 출몰할 때 100발을 한꺼번에 쏘아야 멧돼지를 사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익이 없는 곳에 돈을 묻는 것은 미련합니다. 수익이 없는 곳에. 굉장히 이제 우리 투자자들 보게 되면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0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금액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노래 가사에도 그런 제목이 있나요? 미련 때문에. 이 미련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10년 뒤에 1억 3천이 되었어. 그러면 자기는 돈을 벌은 거예요? 벌지 못한 거예요? 벌지 못한 거죠. 왜? 화폐 가치만큼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로 비교를 했을 때는 본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 놓았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감하게 정리할 것은 가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이제 교육은 지역 특성화를 위한 학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특성화, 그 지역에 맞는 학습이 아닌 전 종목과 전 지역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물건은 당연히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물건이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건들도 우리가 초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 재개발 인근 지역에는 또는 재건축 인근 지역에들은 어떤 부동산 물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물건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상가 있습니까? 상가. 다가구 주택 있을 것 같아요?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없습니까? 분양권도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이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의 물건 중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매도 공부를 해야 되네요.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이 모든 부분을 이번에 같이 동시에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섭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까? 예, 머리가 지금부터 뽀개질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예. 자, 그 다음에 전국 지도를 놓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
지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키워야 됩니까? 작은 눈을 그대로 뜨고 있어야 됩니까? 자, 안목을 키운다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돼, 안 돼? 쌍꺼풀 수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을 키워야 돼. 눈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쌍꺼풀 수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안목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간을 들여서라도 전국적 실사와 인맥을 동시에 구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쪽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쪽 지역이 막혀 있을 땐 다른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투자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자, 이쪽 지역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을 투자를 한다. 힘들죠? 그러면 규제가 좀 더 강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서울이지만 충청도에 굉장히 핫한 물건이 하나 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을 하나도 못 타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죠. 자, 경상도에 좋은 물건이 있다. 근데 경상도는 수학여행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 또 부산은 해수욕하러 딱 한 번 와봤어. 왜? 비키니를 그때 딱 한 번밖에 못 입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몸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에 딱 한 번밖에 못 간 거예요. 해운대에. 근데 해운대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럼 해운대에 있는 지인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소식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연구자 중에서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맥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좋은 물건들은 가만히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발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굴을. 자, 우리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재가 스스로 나한테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재는 발굴을 하는 거예요. 투자 물건도 발굴을 하는 거고 좋은 금맥이라는 것도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이 좋은 물건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할 때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쳐라. 미쳐라. 미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2002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려놓은 감독 이름이 뭐죠? 히딩크. 히딩크는 뭐가 고팠어요?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말은 아직도 목표 성취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야 된다. 막연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자기 노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 집에 와서 많이 분석하고 이것이 하나의 돈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항상 이제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종목적으로 부동산 종목적으로 서로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적정 균형을 계속 맞추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투자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주는 재개발, 재건축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예. 자, 우주라는 것은 머리카락 굵기의 27만 분의 1의 아주 조그만 물체가 대폭발을 일으켰죠.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물건이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물질을 이루는 부분과 이 물질을 파괴시키는 물질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이 생겨나면 또 물질을 파괴하고, 물질이 생겨나면 물질을 파괴하고, 그래서 어떠한 물질도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물질과 이 물질을 없애는 반물질, 이 두 사이에서 물질이 더 양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우주가 탄생이 되었듯이, 자, 수요자와 자,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볼 때 수요자가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수요자가 더 많으면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봤을 때 공급이 더 많다.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한 시기가 이 시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하락될 때 사서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 국면에 돌입을 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역발상? 자, 이 과정을 알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A 방식.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알고 이걸 예측하는 방식이 B 방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A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B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A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왜? 매도 타이밍을 먼저 포착을 한 다음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 매도 타이밍이 없으면 저는 투자를 권유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부동산은 이 황금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황금성. 다시 말하면 이제 유동성인데 내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물건을 팔 때는 나한테 물건을 사주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수자가 갑이 되는 거고 이때는 매도자가 갑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샀다고 하면 우리는 매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의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가격을 매겨서 팔 수가 있다.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돼요? 이게 재테크의 논리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파트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얼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몇 채를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A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 방식이 아니면 진행을 안 해요. 그런데 B 방식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지금 현재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 보자. 사고 나면 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래하지 않으면 돈이 그만큼 묶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돈을 묶어놨기 위해서 아니면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벌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얼마의 금액으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연구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텀시의 시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 다음에 종목별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텀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텀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텀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 텀시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기적에서 앞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텀쉐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텀쉐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텀쉐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목을 넓혀야 된다고 했죠. 쌍꺼풀 수술 대신에. 자, 그 다음에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좀 많이 들어본 내용 같습니까? 기회가 매일 오는 거예요? 아니면 혹 가다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혹 가다가 한 번씩 오는데 온 기회를 절대 걷어차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이것이 기회다고 확신이 들 때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절대 뿌리치면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회는 왔는데 돈은 없어. 사람 미치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지 절대 걷어차는 것이 아니고 맨 밑에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밟으면서 뭐 석사, 박사가 이제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멘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멘토를. 예? 좋은 멘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건전지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건전지의 에너지의 세기가 밝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고, 직렬 연결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A, B, C, D가 나오는 거고요. 직렬 연결은, 병렬 연결은 A, B, C, D를 모두 다 더해도 A 하나 또는 B 하나, C 하나, D 하나만큼의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당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남성분들 계시는데, 당구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구라 해가지고, 이제 빨간 공 2개, 그 다음에 흰 공 2개를 통해서 이제 편을 나누어서 이제 당구를 하는데, 당구는 하나 이제 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구를 이제 예를 들면 뭐 100점, 뭐 120점, 150점, 200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초보가 입문하면 이제 무조건 우리가 30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30이 100한테 10년을 배우는 거하고 30이 만점 되는 고수에게 한 달을 배우는 거하고 어떤 게 이제 나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예? 이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어떻게 자 활용하라 이 내용하고 이 만이라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모든 경험을 다 쌓은 이 만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결론과 해답을 모두 알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안 풀기 때문에 20년 동안 100이라는 숫자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좋은 멘토 한 명이 100명의 투자자의 능력을 능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100명의 투자자가 보지를 못하는 이 덤불 속을 한 명의 좋은 멘토 한 명은 그 덤불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죠. 시행착오, 함정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일단 자신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왜?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명이 음식을 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까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멘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택시장은 하나의 불균형, 그 다음에 종목별 불균형, 지역별 불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택의 공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균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계속 짓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지어야 되면 언제까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가 집으로 다 변할 때까지. 쉽겠습니까? 인구는 지금 뭐 절대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증가 폭이 굉장히 지금 둔화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구 증가율보다는 오히려 인구 감소율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오래 사는 평균 연령보다는 출산율이 오히려 더 저하가 되어서 오히려 전체 인구가 어떻게? 줄어드는 경우가 언젠가는 도래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1번 1억 100명, 2번 5,100명. 5,100명이 아니에요.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언젠가 만약에 4천만 명으로 만약에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5,100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사용했던 이 주택의 숫자가 4천만 명으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어느 시기를 지나서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변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빈집이 많이 나타나겠죠. 빈집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은 계속 이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7공주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부모와 7공주 총 9명에서 점점 5명, 4명, 3명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분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혼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가 독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가족 사회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인구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대수의 마지노선이 지나고 나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8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2.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분화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빠르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언젠가는 이제 이 인구 분화수가 어느 순간에는 아마 멈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멈추는 시기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 방향도 틀려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투자 방법이 반드시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1.8명 정도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 이제 1.8명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인구 분화의 마지노선이 이제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더 이상 집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구수가 다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필요한 수만큼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수만큼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짓기까지 임시 거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거 트렌드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적정 균형에 이루어졌을 때는 임시 거처에 대한 이러한 방법들도 굉장히 주거 트렌드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요와 공급은 지금 적정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은 내용 연수라는 게 없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버티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후화가 되죠. 예? 노후화가 되는데, 그럼 이 노후화가 되게 되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은 땅 위에 1층 아니면 2층 정도
아주 밀도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존재하고 밀도가 낮은 집들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철거를 하면서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조합원 세대, 여기에 살고 있는 조합원 세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분화된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분의 주택을 일반인한테 공급을 하는 일반 분양 방식을 써서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에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주택의 숫자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35층으로 지어진 이 집이 만약에 40년이나 50년 정도가 지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 나갈까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용하고 있는 체유효 이용이라고 있는데, 해당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저밀도를 고밀도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고밀도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더 고밀도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동간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동간거리라는 것은 왜 존재하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 때문에 동간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철거를 하면서 이만큼 올리게 되면 일조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다시 말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만 되어도 되는데 이것들을 3종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수익성이 하나도 없고 안함만 못하고 준주거지를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는데 똑같은 대지 면적의 층만 올리다 보니 어떻게 일조권의 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는 이제 내역령수를 가진 주거용 구축물이 이제 노후 불량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겠죠. 자, 우리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많이 쓰죠, 아파트는. 예? 그럼 이 철근 콘크리트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철근 콘크리트는 남아있을까요? 철근 콘크리트는 하나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에 있는 철근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연수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이 만약에 30년을 버틸 수 있다고 하면 벽면만 뜯어고치고 리모델링을 할 수는 있겠죠. 리모델링. 근데 리모델링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제 수직 정축을 하다 보면 15층 이상에서는 3계층밖에 올리지를 못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3계층을 올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걸 철거를 하지 않고 뼈대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뭡니까? 외벽은 다 부숴버리는 거죠. 철골만 딱 남겨놓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500만 원이 일반 분양가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2,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3.3제곱미터는 이제 한 평이죠. 그럼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300만 원 남는 거예요. 자, 30평이라 하면 9천만 원밖에 안 남죠. 자, 3계층 곱하기 9천만 원 이득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철거는 안 하지만은 외벽을 전부 다 부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겠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많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주 힘든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집안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 내가 흙 속에 파묻힐 때까지 내 돼지 지부만큼 무덤을 만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작용되는 공공비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공공임시 거처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투자의 맥인데 지금 현재는 당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상량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주택이 이제 가능한 지역은 주택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원도심에서의 공급과 신도시에서의 공급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신도시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자, 우리 서울에 유타운 지구 많죠? 서울에 유타운 지구가 좀 있습니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많아요? 좀 많아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있죠? 맞습니까? 자, 이때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택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리모델링. 자, 수직정축 3개층 이상을 하더라도 신규 물량이 발생하죠. 자, 리모델링도 맞고요. 자, 도시재생 사업. 이제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이제 특별법인데 이 중에서 용적률 상한이라는 특례를 줘가지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만들어준다고 하면 도시재생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정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빈집 및 소규모 정비. 내년 2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중에는 강의의 좀 핵심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부분하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는 여태까지 투자의 방법이 안 나와서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내용들이죠. 도시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특례를 가지고 생각만 잘하게 되면 틈새 시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민간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해서 돈을 주고 다 사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민간 매입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뭐 나대지가 있으면 단독주택을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1층짜리 주택이 있을 때는 2층을 올리는 정축을 통해서 또 주택 보급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대규모로 늘리는 방식은 아니죠.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맨 첫 줄에서는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 부분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내용을 향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도 이제 공급이 일어나는데 신도시는 2015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되면서 현재 있는 현재 있는 택지 조성지로만 활용을 하고 더 이상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게끔 일단은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서울은 이제 신도시가 이제 존재할까 안 할까요? 서울하면 신도시가 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신도시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신도시가. 그래서 주로 신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면 인천,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신도시. 서울은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서울은. 마곡지구가 이제 맨 마지막 신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이제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권리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현금 청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받기 위해서죠. 이 권리가 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 부분에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합원으로서 분양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물건을 사야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갖출 수 없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현금 청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현금 청산한 물건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 부분의 안정성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분양 자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며 내가 사는 물건이 과연 입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선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1장부터 빨주노초 파남부라는 무지개 색깔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무지개 색깔을 안 좋아하는데 오늘 처음 한번 써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주체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주식회사 들어봤습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예? 자, 조합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법인이라는 거죠. 법인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하나가 단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조합의 구성원. 자,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라는 이 섹터 안에서 A, B, C, D, E, F, G, H, I, J, K 해가지고 Z까지 처음 다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원입니까? 이 조합은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법인을. 그럼 이 법인을 만들기 전에는 준비 작업만 하는 거죠. 이 법인을 만들어야지만이 그때부터 이 법인으로서 개인하고 똑같은 법인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으로서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자, 이제 우리 법인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조합 설립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무슨 주식회사 발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에서만 통하는 것이지 대외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우리 법무사 시켜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법원의 등기를 통해서 법인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 상법상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법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이전과 조합 설립 후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 것이고, 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모두 입장이 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사업이 잘 되죠.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사업의 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투자 자금을 다시 환급을 받기 위한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돈은 투자만 해놓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묶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 주체들의 사업 의지, 조합원들의 응집력, 결집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장기화로 가버리게 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이 황금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내가 들어가는 이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인가? 싼 가격에 사는 것인가를 먼저 수지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수지 분석 여러분들 해보러 가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얘기 안 했죠? 할 수 있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지 분석을 이제 할 때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엑셀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편의에 위해서 엑셀 데이터를 좀 이제 활용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넣기만 넣으면 수지가 탁탁탁 분석될 수 있도록 약식이나마 제가 자료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수익성이 과연 얼마가 되었을 때 우리는 투자에 임해야 한다.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동주택, 뭐 아파트는 참 많이 없지만 재개발 구역에 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나대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지목은 임야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국어, 하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는지, 이 종목 선택에 대한 이제 문제도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 물건 선정의 필요성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말은 이제 막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은 우리가 울릉도 독도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인근 지역에 새로운 시장성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인데도 나보다 앞서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단지가 수천 단지가 있다고 하면 내 재개발, 재건축 투자된 이 물건이 과연 정확한 가치로 인정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한꺼번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사업이 가장 늦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물건의 입주가 가장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초과되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전세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왜? 이 전세라는 것은 매매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자, 전세가 풍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매매로 돌아서겠죠. 그럼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 인구가 이 동네로 이동을 해야죠. 인구가 하나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좋다고 인식을 하지 못해서 하나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구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정비 사업의 단계를 보게 되면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종전자산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전자산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거의 부르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역ገብ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가감히 피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투자를 직접 했지만 자, 이만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에 5억을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가 딱 나온 걸 보니까 3억밖에 감정평가가 내 집에 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얼마의 손해를 봤을까요? 단순하게 따지면 2억을 손해를 봤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학은 강하지만 산수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억 빼기 3억. 예? 3억인데 비례율, 다시 말해서 이걸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 정도의 이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3억에 5%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1,500이죠. 그러면 3억 1,5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확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득을 많이 보죠. 청소에 대한 이득, 확장비, 전자제품.
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한 6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득을 봤다고 합시다. 이득을.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 이득 1,500만 원하고 6천만 원은 일반 분양하고 일반 분양자와 다른 6천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가치는 실제로는 3억 7,500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합은 이기 때문에 손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취득세도 손실을 나중에 많이 봐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별개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나는 얼마 정도의 손해가 지금 갔습니까, 지금? 1억 2,500이 손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 1억 2,500이 손해가 갔지만 우리가 일반 분양 물건들이 나와 있을 때, 일반 분양 물건들이 프리미엄이 얼마? 1억 2,500만 초과만 되면 이 금액은 동일하죠. 그럼 프리미엄이 만약에 2억이 되었다 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7,500이 추가 이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5억에 투자를 한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억 2,500만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 계산 방법에서는 지금 뭐가 잠깐 빠져 있느냐 하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액은 또 안 넣습니다. 왜? 나중에 보험 강의 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뭐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2,500만 원을 주는데 조합원한테는 2,300만 원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 얼마의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평당 따지면 200만 원이죠. 그럼 30평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에 앞서서 이득을 받는 게 또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그럼 저기서는 포함은 안 됐지만은 다시 여기서 이제 6천만 원 이득을 보니까 6,500 정도가 일단 손해를 일단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 분양 물건들이 6,500 이상의 프리미엄이 되어야 이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억은 어떤 금액으로 나온가 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그냥 부르는 금액이에요. 조합원들이 부르는 금액인데 만약 우리가 이 감정평가 3억을 몰랐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이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중에 이 물건을 감정평가가 되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를 만약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겠느냐는 겁니다. 범해질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예측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돌려보면 되겠죠.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감정평가 나오네. 그러면 이거 하니까 지금 사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이 이쪽 지역은 프리미엄이 아무리 보셔도 한 1억 정도는 되겠네 라고 하면 자기는 얼마? 3,500을 버는 거죠. 이래 되면. 예? 또 이 3,500에 대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기간이 중요하죠. 5년 뒤에 입주할 물건에 3,500이 됐다 하면 자기 투자 금액 대비 합해 가치 금액만큼은 또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 어려운 공식들은 우리가 지금 말만 해도 지금 어려워요. 왜? 지금 암산이 지금 점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범위가 늘 때마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엑셀을 도입한다, 아니면 암산한다. 엑셀을 도입한다. 그럼 엑셀을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엑셀은 밟을 줄 알아야 됩니까? 엑셀도 잘 밟아야 되고요. 현장 실습을 하려면 엑셀도 활용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지역, 해제지역, 인근지역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상가를 매입한다든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정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대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이제 업종을 갖다가 선택해서 상가를 한번 지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한 게 과학적 투자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 투자 방법이었습니까? 과학적 투자 방법입니다. 이 과학적 투자 방법이라면 이제는 감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의 촉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고 예지력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감으로 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공개하는 정부 공개 3전곡에 나오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를 분석할 줄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분석 모델로 가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까? 첫째 시간은 이제 워밍업으로 이만큼만 하시고 둘째 시간부터 이제 쫙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365 부동산 스터디 관련된 밴드를 소개하려고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무 강의, 샘플 강의 들으셨죠? 들으신 내용 외에 우리가 이제 1대1로 다이렉트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카페, 카카오 스토리 있는데 밴드가 실질적으로 제일 소통이 좀 빠르고 정보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 있죠? 우리 전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좋은 교수님들 계속 초빙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밴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밴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밴드 모양이 바뀌었죠? 네, 이거 누르시면 일단 여러분이 처음 찾아가야 되니까 365일 부동산 스터디인데 저희는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이약 365 부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여기 돋보기예요.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창에 이제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제 365 부스라고, 자 여기서 검색을 딱 누르면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365일 돈 버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스터디 밴드다 해서 365 부스라고 이제 통칭할 테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요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이제 바뀌는 경우인데 요거 공지사항 중요라고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 이제 신동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분인데 이분이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정도 부동산 관련된 소식을요 뉴스화 시켜서 이번에 7월 셋째 주에 만약 전국 분양 뉴스 레터다 해서 6.19 대책 효과는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자료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관련된 내용이 아파트부터 상가, 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 청약 관련된 것도 전국적인 내용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리더들이거든요. 리더 중에 이제 저도 이제 한 토지 분야 리더가 돼서 제가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주차장법이 개정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에 이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면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파장이 오냐면 지금의 공간은 주차 세대인데 내년에 건축을 하려면 똑같은 건물인데 주차장이 4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4대를 확보를 못하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주택 부분을 하나를 날려야 돼요. 날리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말까지 인허가를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허가를 빨리 받아서 새로 개정되는 법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누르신 다음에 참고해서 공유해서 자기 밴드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평택부터 대구, 천안, 부동식 관련된 소식은 우리 신동아 전문가가 계속 올릴 거고요. 거기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임야 살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임야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올려놨고, 그리고
쭉 올리다 보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상가 있죠. 우리 상가 전문가는 이제 또 최원철 교수님이 상가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또는 중개를 하거나 또 어떤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될 때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도 가끔 가다가 옮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련된 최근 소식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 형태로 올려놓을 거니까 여기 365부스 잘 이용하셔서 앞으로 자주 밴드에서 소통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저는 부산, 대구, 울산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들하고 또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애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000명을 목표로 달려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여 많이 하셔서 도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